저희 세이브코리아에서 이번에 길거리 인터뷰해 주신 실명을 밝혀드려도 될까요? 드럼통 배가 무섭긴 한데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재홍이고요. 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네. 치국을 논하기에는 제가 수신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 인터뷰 영상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한미한 말솜씨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편집을 제가 했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톤이나 이런 논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셔서 제가 편집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편집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이제 12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이 들어올 때 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섭외를 하려고 이렇게 댓글에 달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이제 또 재홍 씨를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그 헌정 질서와 또 사회 또 정치 이런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국민들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영국이 제가 좀 약간 운명 같습니다. 제가 전공이 스포츠 경영인데 대학 예비과정 대학 예비과정할 때 법도 공부를 하고 경제도 공부를 잠깐 하면서 물론 겉핥기식이지만 절대 전문가 레벨은 아닙니다. 정말 한미한 지식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참 운명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영국이 사실은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 영국에서 법을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그 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배우려면 자연스럽게 정치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딱 삼권 분립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 삼각형으로 배우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하죠. 근데 영국은 애매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입법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 사법부 입법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입법부가 행정부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삼권 분립을 표현할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영국의 삼권 분립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간단히 얘기하면 하원에서 선출이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의 다수당의 당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런구나. 그리고 그 총리가 국회의원 겸 무슨 장관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가 입법부를 겸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겹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성문법 위주예요. 대륙법 그렇죠. 영향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말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뭐 징역이 1년 이하, 뭐 몇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법문으로 써져 있으면 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이러이러한 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나귀는요? 이게 대상이 달라지면 기르는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취급을 안 하거든요. 법조문에 없는 범죄는 없는 범죄다. 나귀를 죽여도 말이 아니니까 난 무죄인 거예요. 근데 영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Judicial Presidence라고 해서 판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판례를 만들어내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르게. 아 판례를 만들어내는 권한이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 상해를 입힌 자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법안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귀를 죽였어요. 나귀를 상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해요. 말에 상해를 입히지 않았으니 나는 관련 법안이 없다. 근데 판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낙이랑 말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잖아. 입법 취지가 이러이러한데 넌 되게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너에게 이러한 처벌을 내리겠어. 라고 땅땅땅 하면 이 판례가 하나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입법부 역할도 겸직한다. 이 벤 다이어그램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연하네요. 되게 유연하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고 얘는 헌법도 없어요. 영국은 Uncodified Constitution이라고 해서 Codified 하면은 코드화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로 정리가 된 헌법이 없는 거예요. 코드로 이렇게 딱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지난 몇백 년간 만들어 놓은 법조항 중에서 이건 헌법적 요소가 있는 법조항이다라고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헌법적인 그거다 하는데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시대가 변하면서. 근데 우리는 헌법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의원내각제 요즘에 스멀스멀 얘기가 기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의원내각제의 장점도 있거든요. 영국의 정치 제도는 굉장히 의원내각제로서 훌륭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은 상하원 제도입니다. 양원제예요.
하원은 House of Common입니다. 평민회라고 해서 선출직 국회의원들이에요. 네. 우리나라랑 같죠. House of Lords가 상원인데 귀족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입니다. 네. 원래는 세속 귀족들이 맡아서 굉장히 그렇죠. 네. 권위주의적이고 네. 불평등한 기구였는데 현대 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귀족원들이 세습이 아닌 최근에 임명된 신규 귀족 네. 자기를 받은 평민 출신 분들이 귀족원에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귀족원에 새로 임명돼서 앉게 되느냐? 우리나라로 치면 페이커 선생님, 아, 예. 백종원 아저씨, 네. 뭐 이런 분들. 예, 자,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예, 듣자마자 한 분야에서 입지전적한 어떤 네. 탑을 네. 찍으셨던 네. 분들을 귀족원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모든 국회는 세상 모든 의회는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 대부분 법 쪽에 계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권이셨거나 사업을 하셨거나 기자 출신이시거나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한정적이거든요.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 소수의 의원들이 모든 분야를 커버를 할 수 있는 신규 법안을 발의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전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법을 만드는 형태인 겁니다. 국회의원분들 중에 e스포츠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e스포츠 네. 생태계에 대해서 네. 아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대표적인 게 뭐 셧다운제 아닙니까? 셧다운제 같은 게 통과가 되면 분명히 e스포츠나 게임 산업에 영향을 안 좋게 미칠 텐데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만약에 영국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커 같은 분들이 이제 기조관에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거 당신 관련 분야니까 당신 심사해줘라. 네, 그래서 한번 보는 거고. 그리고 한번 보는 거죠. 10시에 셧다운을 하면 이거 사업 다 망해요. e스포츠 산업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이거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를 하죠. 비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은 새로운 법안을 내는 애들이 아니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하원에서 10시가 안 된다고? 근데 난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12시는 어때? 이렇게 해요. 12시도 너무 일러. 그래도 애는 잠을 재워야지. 네. 1시는 어때? 이렇게 네. 주고받는 네. 거를 네. 핑퐁이라고 네. 해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전문가들의 브레이크, 전문가들의 안전장치를 한번 거치고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런 양원제를 통한 의원내각제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권 분립은 어떠하느냐? 미국의 삼권 분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영국에서 그렇게 페이커 같은 분들이 이제 핑퐁을 해서 법안을 처리를 하잖아요. 이거 비토. 이거 해줘. 비토. 이거 해줘. 이건 괜찮아. 통과 하잖아요. 자, 이러한 매력적인 양원제가 가능하려면 왕정이 필수 불가결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커를 상원의원에 앉힌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수 우파 진영이 다 제쿨이다. 그러니까요. 무슨 네. 커넥션이냐 이렇게 네. 동일하지 않을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커를 상원의원에 임명한다 그러면 온갖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분들이 다 길거리에 뛰어나서 반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왕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맞아요. 지키면서도 권위주의적인 전통 권위로서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아직까지 영국에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당파성을 띨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한국에서 이 의원내각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의제로 등장할 때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그 의구심은 과연 형평성을 어떻게 이제 맞춰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이렇게 당파성을 띠고 있는데 과연 당파성을 안 띠는 어떤 초월적 기구가 대한민국에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내각제가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되면 결국엔 또 당파성 싸움이 되고 또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의원내각제를 하게 되면요 양원제를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단원제에서 의원내각제를 하겠다는 네.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의원내각제 추진하는 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오래 해먹을 생각이 크다. 그게 그렇죠? 이제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네. 장점이자 장점이자 네. 단점이 네. 유연성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총리가 굉장히 못해요. 음. 그러면 당 내에서 불신임안을 내기도 맞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총리가 사임을 하고 총선 안 치러도 총리가 사임하고 다수당의 다른 분이 당대표가 돼서 네, 총리가 네, 돼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느냐? 아니에요. 네. 총리직만 내려놓고 국회의원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다수당 당대표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의원내각제라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총리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민심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관두는 게 아니라 총리직만 관두고 그냥 뭐 다른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그냥 토스하고 자기는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는 도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한국에 있는 이 상권 분립에 대한 개념 이런 것도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입법부가 이제 입법 권한과 좀 국회 권한을 가지고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중요한 통치 기구이고 입법을 이제 만들면 행정부가 이거를 이제 검토해서 제2 요구권을 하든지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지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입법과 행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이제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국민분들이 이 지금 상권 분립의 원칙이 지금 잘 작동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지금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사법부가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좀 사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진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은 미국의 공화제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까지 가는데요. 뭐 영국 의원내각제 얘기하면서 정치 중립성이 띄는 어떤 권위적인 기관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왕정으로 답을 했는데 저희 공화제 체제에서는 사법부가 그 역할을 좀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민주주의 요소들이 시스템은 다르지만 그리고 책임지는 기관이나 기대되는 기관은 다르지만 어떤 이런 역할이 필요해. 그거는 여기가 하고 있어. 이렇게 좀 대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미국의 공화제, 그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공화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에서는 직접 민주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투표권이 있는 그 성인 귀족 남자들이 모두 아고라에 모여서 성문법에 기초하지 않고 그냥 재판도 다 같이 인민재판했고요. 정책 결정할 때도 다 같이 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였어요. 봤더니 대중의 속성을 띠는 순간 현명한 사람도 현명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판단이 흐려지고 스페인의 철학자인 오르테가 이 가세트도 얘기를 했듯이 대중의 반역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중이라는 게 과연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대중이 멍청하게 되어가는 이런 현상 중우 정치로 빠질 위험성 이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언급을 그렇죠. 하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이게 이제 크나큰 위험성이었어요. 리스크였어요. 직접 민주주의에.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왕정에서 그 원로주의, 귀족정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하지 말고 그 원로들, 현명한 원로들한테 그분들이 정치를 하시게 하자. 의회로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고대 로마가. 근데 고대 로마가 도시국가로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쟁할 일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수행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다 군대 보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거 뿌락집니다. 저기다가 군대 보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거 함정입니다. 싸우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전쟁 같은 특수 상황, 전쟁 같은 급변 상황, 혹은 국가 재난 상황 이럴 때 뭔가 초법적이고 초월적인 권한을 갖는 리더가 필요하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집정관이나 독재관 같은 직책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현재 대통령제 모태가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호 견제 체제로서 잘 성장하면서 고대 로마가 엄청난 제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상호 견제가 균형이 무너진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거든요. 로마의 케이스에서는 집정관이 그 권한을 압도해버리는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었고 그러면서 황제정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황제정은 왕정이랑 똑같은 거니까 굉장히 도돌이편 거고요. 역사의 퇴보인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혁명 이후 뭐 무슨 혁명하면서 민주혁명하면서 새로운 근대 민주주의가 등장하면서 미국에서는 그걸 하나 추가를 하는 겁니다. 법치주의. 그렇죠. 네. 니네들이 체크 앤 밸런스 서로 상호 견제하다가 무너졌어. 그래서 나라가 개판이 됐어. 그때의 최후의 보루로서 한 가지 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이것이 사법부인 거죠. 영국의 왕정의 왕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법에 의거해서 오롯이 이성적으로 법에 의거해서 리걸 마인드 아래에서 시스템의 심판자가 되는 것. 그 역할이 이제 사법부인 것이고 만약에 사법부가 심판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도 무방한 것이죠. 근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재판 결과를 보면 굉장히 좀 형평성이 없죠. 영장 발부에서도 형평성이 없고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것도 너무나도 극명하게 편파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음모론도 아니고요. 드러나는 현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지경에 이르렀으면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진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신문에서도 입법 권력과 밀착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법원한테 밀어주는 이제 예산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걸 넘겨주면서
뭔가 이제 법원이 당파성을 띠게 되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유도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체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각자의 기구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당파성을 가지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들을 남용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가 만약에 권력 남용을 하면은 사법부가 이거를 그건 안 돼. 라고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는데 사법부마저 당파성을 띠게 되니까 권력에 치우쳐가지고 판결을 내리거나 이 당파성을 띠게 되면서 이게 정치적 무기화가 되고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이 제가 생각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아닌가. 거리 인터뷰 때 이제 영국 간첩, 영국 의회 간첩 이거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좀 공감대도 형성이 됐고 또 한국 간첩 사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일어난 게 국가 기밀 유출 사건 때문에 이제 블랙요원 정보 유출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재판에서도 굉장히 중형을 내려가지고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그다음에 추징금 다. 그러니까 영국 의회 간첩 사건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간첩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좀 살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영국에 있을 적이었으니까 4월 내지 5월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스쳐 지나가듯이 봤기 때문에 뭐 되게 딥하게 제가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는 바가 한정적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 근데 이제 시사점을 제가 던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영국 간첩이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노동당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보수당 의원에서 도와주는 연구원으로 일하던 양반이 중국 공산당 간첩으로 적발이 돼서 잡힌 거고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뭐 중국계 영국인이거나 그러겠거니 했는데 백인이었습니다. 백인이었어요. 백인 남성이셨고 그게 더 쇼킹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계급이 없잖아요. 근데 영국은 계급이 있거든요. 아직도 귀족 자기가 있고 이너서클이 강하고 계층 간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우리나라만큼 영국은 그런 이너서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특히 보수당의 정계에 진출하려를 뭐 포시 집안에서 태어나든가 이튼 고등학교 같은 명문 고등학교 출신의 옥스브리지 내지는 이제 명문 영국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서야 그런 이너서클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이너서클에 진입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백인 남성이 중국 간첩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쇼킹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스템 속에서도 영국에 꾸역꾸역 고위직에다가 간첩을 심어놓는 게 중국 공산당인데 하물며 대한민국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노총 간부 3분 징역 15년 받고 뭐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때 뭐 잡혀갈 때 뭐라고 인터뷰했습니까? 와, 내가 이석기보다 형량을 많이 받다니 영광입니다. 장난합니까? 장난합니까 진짜로? 북한 지령 직접 받아갖고 갔다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블랙요원 유출한 거.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휴민트로 외국에다 심어놓은 간첩 리스트를 전부 다 그 수기로 작성했대요. 그 인트라넷 뭐 이런 거 빼내려면 바로 꺼지기 때문에 다 적어가지고 건넌 거예요. 뭐 삼성 OLED 기술 유출 이런 것도 요즘 나오는 간첩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북한 직접 연관을 가진 애들만큼이나 중국과 연계된 간첩 사건이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금 이제 기술 유출이 중국.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큰 스케일의 국제 정세 속에서의 대한민국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되는지는 뭐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저는 중국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말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아예 모르고 지내는 게 태반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삶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사건들이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국제 정세나 이런 걸 신문이나 언론 매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낄 때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무관심하고 살면 결국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눈을 이제 계속 먹고 사는 쪽에만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네. 제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주일에는 사역을 하면서 주중에는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아이들 만나면서 근데 제가 아이들 만나면서 정말 우려스러운 게 많았어요. 자, 지금의 아이들의 지적 수준, 그다음에 문해력 수준이 천정이 낮아요. 이게 미국에서 보고된 통계를 바탕으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스마트폰 보급이 이제 보편화가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전 세계 청소년의 지적 능력이 20%에서 30%는 깎여 있대요. 근데 이게 한 개인의 지적 능력이 그렇게 깎이는 건 별로 그렇게 큰 우려가 아닌데 집단의 이제 사회, 국가 단위로서 특정 계층이 지적 능력이 그렇게 깎여버리면 국가 경쟁력도 깎이는 거잖아요. 지적 능력이 깎이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해력이나 지적 능력 수준이 계속 깎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도 없어. 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출산율 낮다. 이거 체감 못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학교 현장 가면은 와 진짜 없어요. 저는 이게 국민들 인식 자체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이걸 개선할 의지도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간첩 사건이 단순히 그냥 국가의 위협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간첩이 어딨어? 이 세상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세상에 간첩 굉장히 많고요. 그 증거들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 유튜버로 공개하시고 계시는 전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검색하시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간첩 세력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알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경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셔서 이 사건이 진짜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에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영국에 간첩 심을 때 영국인이잖아요. 순수 영국인. 근데 중국 간첩 노릇을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고위직에 간첩이 있다라고 의심해 보는 건 너무 위험한 생각일까요? 합리적 의심일까요? 그래도 옛날에 우리 민족끼리 물론 이념적으로는 올바르지는 않다고 여겨지지만 그래도 나름 민족주의의 감정으로 우리 민족으로서 북한과의 어떤 링크나 연대를 주장해왔던 분들은 설마 중국의 간첩질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요. 이거 블랙요원 정보 유출하면서 돈 받은 돈이 겨우 1억 6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돈에도 흔들릴 정도인데 그렇죠. 이 정도 금액이면은 국가 기밀 정도는 넘겨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단편적으로 지금 하나만 드러난 건데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만약 알게 된다면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을까. 아니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이 아닌 제3국을 통한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자라는 법안에 반대를 하는지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질문했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이제 그 뭐지 판단은 보시는 분들께 이제 맡겨드리는 걸로 하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요. 제 말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 인터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주력 사업이라고 선언처럼 하게 되면서 미국이 반도체 수요나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름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더 그게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에너지 자원 확보 관련해서도 따로 원트랙으로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를 특히 약간 자원 취급하는 느낌을 저는 받아왔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약간 중동처럼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번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선한 관점이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고요. 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대만이 여기 이렇게 있죠.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3개국이 반도체 주요 생산국이고 그렇죠. 반도체 주요 허브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미국하고 AI 반도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패권 다툼을 이뤄 나갈 거고 경제적으로는 군사 정치적으로도 또 다를 거고 근데 여러 가지 관점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한 가지 관점만 가지고 설명한다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선 반도체 먼저 시작을 할게요. 중국 입장에서 그 반도체 패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면 대만 TSMC 확보하는 게 제일 적이겠죠. 저는 AI 사업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서 반도체를 자원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AI가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느냐 이게 이제 저는 비전공자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AI 코딩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AI 같은 거 하려면 반도체 많이 필요하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타당해 보이냐 했을 때 애들이 다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인데 라고 컨펌을 받아서 중국이 한국에 미친 듯이 간첩을 심고 한국을 미국하고 디커플링하고 나아가 한국을 식민지화 시키려는 이유를 알아보려면 요 반도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 그 긴장의 수위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그게 중동처럼 지정학적 위치가 하나 레이어가 더 쌓였다라는 그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이데올로기 전선의 최전방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국이 그렇게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댓글 다신 분이 반도체 패권이 중요하면 대만이 더 지금 TSMC부터 뭐 한국은 지금 반도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국이 왜 중요하냐? 대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감을 했어요. 맞아요. 대만이 한국보다 더 중요하죠. 이 반도체 상황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대만에 미군 기지라도 지어야 할 판인데 사실 국제정치학적인 외교적인 그런 관례라든가 눈치 싸움이라든가 예의라든가 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대만에다 미군기지 짓겠다 그러면은 전쟁 납니다. 이건 도발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럼 대만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켜낼 것이냐.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만을 두고 양안 문제를 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국방부에서 워게임을 돌렸거든요. 워게임을 90몇 번인가 돌리면 다 진대요. 미국이. 아, 그래요? 네. 미국 한 번을 못 이겨요. 왜인 줄 아세요? 이 시뮬레이션에는 한국군하고 일본군의 참전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미군이 정병력을 가지고 중국하고 다이다이 뜨면 미국이 이기겠죠. 근데 미국은 지금 유럽에도 군대를 배치를 해야 되고 태평양이나 대서양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인도양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저 중동 쪽도 관리를 해야 되고 힘이 많이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중국하고 양안 문제 터지면 뭐냐? 태평양 함대밖에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끼케야 주한미군, 주일미군이에요. 근데 걔네들 데리고 와서 하는 워게임 돌렸을 때 타진다는 거예요. 왜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은 배 터지면 전투에선 져도 새로 찍어내면 되는데 미국은 한 척, 두 척 도트댐으로 깨지면 1년 동안 미국이 군함 건조할 수 있는 게 2척이 최대인가 그래요. 맞아요. 지금 그게 지금 기사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대만, 일본, 한국 반도체로 중요한 거 알겠어. 그 중에 특히 대만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대만을 확보하고 지키려니까 군사적으로 안 되네. 중국이 맘만 먹으면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렇죠.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 미국이 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하고 일본한테 굉장히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가 변화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몸값이 오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을 정복하려는 중국이 미국하고 대립하고 있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시뮬레이션에서 한국하고 일본 자위대 참전을 상정해서 시뮬을 돌려보면 저희가 이겨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 동맹, 삼각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일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미국 입장이고 미국 이득인 거고 그게 우리하고 무슨 국익이냐.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 국군이 피 흘리는 상정을 가정하면서 이렇게 워게임을 돌아가냐. 왜 양안 문제에 참여합니까?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절대 저는 특정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몸값이 올라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박 건조 능력. 이거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 2등이거든요. 맞아. 지금 많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23%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30-40%는 네, 넘겼을 거예요. 네,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다시 재가동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왜 미국이 그래서 한국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일단 전쟁하려면 한국은 포기를 못해. 자, 그 다음에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뭐 반도체는 AI 사업은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전력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에너지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AI는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도 엄청나게 잡아먹는 산업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삼성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중요하잖아요.
키워낼 수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반도체 하려면은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가 자원을 확보하려면 석유 우리 어디서 수입해요? 중동에서 가져와야죠. 중동에서 가져오죠. 이제 이 지도 보여주셔야 돼요. 중동에서 올라면 인도양, 남중국해, 넘어서 대만 그렇게 한국 옵니다. 대만 뺏기면요 우리 석유 수입 못해요. 유럽 수출 못합니다. 아니 중국이 막지는 않겠죠. 대만 먹었다고. 근데 우리가 걔네 말 안 들으면 막겠죠. 외교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불리해지죠. 우리는 목숨줄 잡히는 거예요. 목줄 채워지는 거예요. 중국이 말 안 듣네. 군함 들고 와서 니네 선박 못 다니게 한다. 이렇게 협박하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양안 문제는 우리 국익과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고 그럼 대만만 우리 국익과 관련된 문제냐? 아니 대만 지나기 전에 어디 지나가요? 남중국해가 맞아요. 더 여기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네. 남중국해. 베트남, 필리핀 사이에 그 남중국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미국이 지난 몇 년간 바이든 행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일본한테 야 우리가 베트남하고 필리핀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될 것 같은데 얘네가 우리한테 호의적이려면 얘네한테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알잖아 우리 트럼프가 지랄해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 안 하면 국민들이 우리한테 표를 안 줘. 그래서 미국 기업이 투자를 못 할 것 같은데 니네들이 대신 좀 해줄래? 이게 스탠스였어요. 한국이 베트남 투자, 외국인 투자 2등인가 계속 해왔는데 일본이 미국이 그런 메시지 보내자마자 귀신같이 2등으로 치고 날라왔고 필리핀도 뭐 마찬가지죠. 베트남, 필리핀이 지정학적 위치로도 이런 패권과 연관이 돼서 중요하지만 베트남에 뭐 히토류 나고 필리핀에 니켈 나고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광석들도 거의 많다 다 그래요. 모여있죠. 그다음 두 번째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네 힘 빼려면 세계 공장 타이틀 뺏어와야 되거든요. 인도에다가 갖다 주려고 봤더니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드네. 야, 이 새끼들 믿을 만한 놈들 아니야. 그래서 이제 베트남, 필리핀에다가 분산을 시켜서 공장을 짓자. 그래갖고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 세우고 중국에서 공장 빼고 베트남에 세우고 필리핀에 세우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맥락을 팔로우업을 하셔야 이 계엄이 나오게 된 국제정치학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원전 얘기를 또 해볼게요. 전력이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뭐 석유가 끊기게 되는 최악의 수를 가정했을 때도 원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핵전쟁 때문에서라도 원전은 되게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동부 해안에 원전을 엄청 깔았어요. 얘네 지금 원전 세계 1등이에요. 개수로만 따지면. 원전 찌끄레기로 핵무기 만들거든요. 그리고 원전이 또 위험한 게 뭡니까?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죠. 복구가 거의 안 될 만큼 오래 갑니다. 근데 얘는 해외 수출까지 하려고 해요. 어디다가? 동남아에다가. 동남아에다가 원전을 수출하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필리핀은 지금 반중 정서가 너무 심해져서 뭐 필리핀은 간첩 심해놨다가 걸리기도 했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말레이시아 이런 애들 노리는데 얘네들이 그런 애들에다가 원전을 박아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야 너네 말 안 들으면 원전 터트린다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럴 일은 극악의 확률이겠지만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목숨줄 갖고 놀기가 쉬워져요. 동남아에다가 원전 수출을 하게 되면 동남아에만 수출 시도를 합니까? 1대1로와 관련된 나라들의 원전 수출 시도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껄끄러운 거지. 너무 껄끄러운 거지. 원전 수출 막고 싶은데 미국 원전이 비싸요. 경쟁력이 없어요. 또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한국이 도와줘요. 한국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문석열 대통령 그 정부 때 원전 수출 계약 체결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체코도 네, 그렇고 네. 그게 엄청난 외교적 성과인 거예요. 중국 해방 놓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우리 안보랑 직결이 돼요. 그렇죠. 동남아 이런 데다가 원전 해가지고 친중 정부로 돌아서게 되면 필리핀, 베트남을 확보한다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넘어가면 또 도돌이패요. 이 바둑판 같은 지금 한수 장군이요 멍군이요 하고 있는 미중 관계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성가시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맞아요. 얘네는 문재인 때는 너무나 우리 국익에 도움이 말을 잘 되는, 들었는데.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해주잖아. 알아서 한미 동맹도 약화시켜주고 일본하고 척을 음, 져주고 원전도 갈아엎어 탈원전에 탈원전에 태양광 해주고 호호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특정 인물을 절대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윤석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하는 짓마다 회방이고 하는 짓마다 눈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갈아엎으려면 간첩 넣는 거가 최고죠.
저는 이제 2030 청년들이 생각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재홍 씨도 지금 20대시고 저는 이제 30대니까 저도 사실은 진보적 성향을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이제는 더 이상 지지를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20대 청년으로서 왜 청년들이 지금 보수층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30 청년들은 책을 안 읽어요. 잘 안 읽죠.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러면 다른 연령대 분들은 뭐야 젊은 놈들 멍청해서 지금 보수당 지지하고 윤석열 지지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는 21세기의 독서라고 봅니다. 유튜브 시청이 특히 이제 정보 전달이나 뉴스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들은 그거를 시청하는 것이 독서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되는 책들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담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우잖아요. 독서를 하는 법. 한 권만 읽고 생각을 정리하지 말고 그 책의 저자나 출처, 메신저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을 해보고 책의 내용도 비판적으로 훑어보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서 서로 상호 비판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너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정보 위주로 너의 사고를 정리하라. 이게 학창 시절 때 저희가 배운 독서 습관 아닙니까? 그거 그대로 유튜브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거 배웠잖아요. 독서 하는 방법을. 청년들이 컸는데 독서를 안 해요. 근데 유튜브를 봐요. 근데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막 틀튜브 보고 젊은이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가짜뉴스 낌새 나면 바로 꺼버립니다. 2030들은. 그러면 2030들도 유튜브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저런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네. 비교 분석을 하면서 자기 사고를 강화하고 옳다라고 여겨지는 결론에 도출을 하게 되거든요. 자, 제가 레거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좌편향이 되어 있고 그 좌편향이 된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권 때문일 수도 있고요. 저는 모르죠. 왠진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 추측의 영역이고 사실적인 것만 얘기를 하자면 좌편향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장이 아니고. 그러면 레거시 미디어만 보시는 분들은 심지어 조중동도 지금 굉장히 좌편향적인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적인 걸 보도하지 않고 특히 이제 집회 현장에 나오게 되시면은 레거시 미디어가 얼마나 많은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지 몸으로 느끼시게 됩니다. 보수 집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뭐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고 탄핵 찬성 집회가 한 줌도 안 되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약간 토마스 같은 성격이라 했잖아요. 끝에서 끝까지 가보고 저쪽도 끝에서 끝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 뉴스를 봤습니다. 반대로 보도가 돼 있었어요. 맞아. 탄핵 찬성 집회가 더 많았다. 말이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레거시 미디어는 지금 확실히 정치적인 선동 보도를 하고 있구나. 레거시 미디어는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거든요. 2030도 사실 레거시 미디어를 많이 보는 비율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세대 유튜브 시청과 다른 점은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독서하듯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독서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가 떠먹여주는 정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뭐 문제가 많네. 계엄할 만했겠다. 이거는 계엄 내가 놀랐지만 이번에는 윤통을 좀 지켜놔야 될 것 같은데 탄핵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탄핵이 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쟤네는 왜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어거지로 지금 윤통을 구속을 시키고 왜 윤 대통령이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게 온갖 편법과 불법까지 저질러 가면서 싸우는 걸까? 쟤네들 그냥 천천히 탄핵 정국을 이끌어 갔으면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건 기정사실일 텐데 얘네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할까? 뭐 때문에 이렇게 법과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걸까?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하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이해 안 됐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를 이제 쭉 맥락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신문도 좀 꾸준히 읽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들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이런 모습들이 이 상권 분립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변동폭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이 진짜 악수를 많이 두고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장 발부하는 거 경찰한테 맡겼으면은 국민들이 그냥 수긍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공수처, 검찰 다 그냥 영장 발부 해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제 판결을 받도록 막 해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권력을 쥐려고 하는 거네? 누가 봐도 뻔히 수가 보이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유튜브 검열 뭐 저희도 검열 당할 수도 있죠. 카톡 검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악수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역사 속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 몇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도한 권력이 대통령에게 주어졌을 때의 폐해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의회가 맞아요. 그런 독재적 권력 폭주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아, 의회가 이렇게까지 파워풀할 수가 있었어? 의회가 이렇게까지 견제도 없이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불법이면 불법을 합법으로 할 수 있는 법안 통과시키고 특별법 통과시키고 발의를 했을 때 제2요구권 못하도록 장관들 다 탄핵시켜버릴 수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원장 잘라가지고 언론 통제할 수 있게끔 또 하게 되고 행정 마비시켜 놓으면 이제 정부가 국정 운영 못하니까 국회 눈치 보게끔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근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냐면 윤 대통령이 일을 잘 못했다 그리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특활비 이런 거 다 깎아버린 거다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이제 탄핵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취임 하루 만에 그러니까 취임 이게 첫날에 탄핵소추안이 나오고 그러니까. 취임 둘째 날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일을 못해서 탄핵을 시키는 그러니까. 겁니까? 일을 안 하게 탄핵을 시키는 거지, 그죠? 국회의원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입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시고 대통령이 장관 이렇게 임명하겠다 하면 의견이 달라도 어떻게 하나 지켜오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탄핵을 해서 행정부를 마비시켜서 자기네 입법 권한을 엄청나게 크게 강화시켜 놓고 그렇게 강화시켜 놓은 다음에 사법부를 야 우리가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 말 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니까 상권 분립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행정부를 죽이기 위한 입법부의 폭거고 거기에 이제 사법부가 동조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빨리 정권 잡아야지, 국정 안정돼야지, 빨리 내란 속에 쳐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20대, 30대 분들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점점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40대, 50대 분들이 보시고 이제 뭔가 조금씩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못하고 있는 걸 이제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멍청하지 않다.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2030 세대들 쟤네들 책도 안 읽고 맨날 일할 때 뭐 불평 불만이 나고 이런 세대로 막 프레임으로 몰아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때인 거고 역사적으로 청년들이 뛰어나와서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4.19 그렇죠. 혁명이 그랬고요. 6월 민주항쟁이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외침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우리 한국사를 넘어서 세계사적 전환기에 올바른 선택을 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무궁한 영광을 이뤄내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전력을 다해서 지금 최우선으로 놓겠다는 게 조선업,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계엄령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군을 그렇죠. 동원해서 불법 이민자를 택출하는데 동원하겠다라고 하고 또 이제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면서 대통령이 비상 권한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에너지 정책이거든요. 대통령 권한으로 지금 이 두 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남용했다고 보지도 않고 또 이걸 무슨 내란으로 보지도 않는데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런 비상 개혁을 했다고 그래서 내란 수계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버려가지고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선 제가 지혜가 없고 식견이 짧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저도 잘 모르죠. 계엄에 있어서 뭐 할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 행보를 보이는데도 국민들이 별 이견이 없는 그렇죠. 이유는 국민들이 왜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득의 과정이 있었고 왜 트럼프가 이렇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깨달았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경 조치에 있어서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지율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계엄 사태는요.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윤석열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거시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계엄이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율 낮으니까 뭐야? 계엄 왜 했대? 서결용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된 거 아니야? 술 먹고 하셨대?
그냥 술 좀 끊으니까 아니야? 와이프 때 마셨대? 야 역시 사람꾼이야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의 사람이 술 그러니까. 먹고 계엄을 때렸다느니 와이프 지키려고 한다든지 계엄을 때렸다느니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이거 거야.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2030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못 참거든요. 뭐가 있는데 찾아본 거죠 스스로. 맞아. 몰랐던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민주당이 이렇게 막 해방을 놨어? 줄탄핵을 해서 행정부를 마비시켰어? 이런 악법까지 통과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간첩 사건이 이렇게 많았어? 사람들이 그게 있었어? 뭔가 부정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경험한 거야? 뭐야? 사람들이 이제 저는 뭐 판사님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그게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이 맞았구나. 얼마나 답답하고 남은 수가 안 남았으면 계엄을 했겠느냐 하면서 뛰쳐나온 거고 저처럼 이런 국제정세적인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이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민주당이 앞으로 이뤄내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친이민 정책이고 저출산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기조를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되게 완곡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민자가 다양하지는 않고 78%가 중국 분들이거든요. 네. 자, 영국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네. 런던의 백인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런던에요. 제가 작년에 한번 갔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유색인종이 꽤 많았던 걸로 제가 느꼈어요. 그래도 백인 비율이 한 60%는 되지 않을까. 37%입니다. 그렇게 낮아요? 런던인데. 제가 가서 볼 때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유색인종 굉장히 많았고 다른 대도시도 비슷비슷합니다. 버밍엄, 만체스터 좀 이렇게 리버풀, 대도시들이 다 좀 그래요. 물론 시골은 백인 비율이 압도적이시긴 한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민자 받는 건 굉장히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제국주의에 대해서 안 좋게 보지만 제국으로 성장했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항상 다문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 살던 시절에. 그다음에 대영 제국이 그러했고 미국이 그러했고 심지어 그냥 우리나라 역사를 따져볼까요? 삼국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단일민족의 정체성이 생긴 거는 고려 중후기에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외집단 간의 갈등을 통해 내집단의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민족의식이 생겨난 걸로 봐야지 그 전까지는 단일민족이었다라는 그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전성기를 맞이할 때 다문화의 길을 겪는 루트를 너무 많이 세계사를 통해 목격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영국에 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그렇게 얻어낸 전성기는 짧고 그 뒤에 후폭풍은 오래 간다. 네. 자, 과거에 그렇게 다문화를 겪었던 뭐 당나라 얼마나 국제적인 국가였습니까? 송나라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뭐 로마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 다문화적인 느낌이 나나요? 전혀 이탈리아인으로 뭉쳐져 있죠. 중국인들, 한족, 당송 시대를 겪었는데도 하나로 뭉쳐져 있죠. 사실 영국도 옛날에 바이킹 오기 전에 앵글로 섹슨족, 켈트족, 바이킹 다 섞여서 지금의 영국인의 정체성을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왜 다문화를 겪었으면서도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생각 못 해봤습니다. 저만의 답이고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저만의 뇌피셜이에요. 과거에 이주를 하면 고향의 음식, 고향의 옷, 고향의 풍습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세계화가 돼 있고 물류가 발달이 돼서 이제는 이주를 해도 고향의 음식, 고향의 옷, 고향의 풍습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너무 연결이 돼 있어서 먼 타국 말리에서 살아도 고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볼 수 있죠. 다 볼 수 있어요. 고향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고. 그러면 이민자가 이주한 곳의 정체성에 융화하려 하겠습니까? 본인 고향의 정체성을 간직하려 하겠습니까? 간직하려 하겠죠. 그게 현대 이주민 문제의 모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오게 되면 너무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오고 그것이 사회를 뭐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이점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한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진짜로 이민을 받아내는 게 맞는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 유럽 난리 났거든요. 독일 백인들 다 뚜까 부수고 있어요. 니네 시리아 난민 집에 가라. 시리아 대전 끝났잖아. 집에 가라. 영국
저 귀국하기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백인 애들이요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맞아요. 저 뉴스 봤어요. 그거. 길거리에 차 지나가요. 네. 차를 막아요. 운전자를 봐요. 백인이면 지나가게 해주고 아니면 유색인종이면은 차문 깨부수고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이러한 갈등, 이게 그룹화되고 파편화된 인구 그룹이 생겨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냥 와닿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인데 얼마나 많은 그룹이 쪼개져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남녀 갈등, 그다음에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지역 갈등. 딱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어질어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 이게- 이주민까지 오더라고요. 이제 난리 나는 난리 거죠. 나는 거죠.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프랑스 갔을 때 올림픽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12년 만에 다시 한번 간 건데 프랑스가 이렇게 깨끗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갈아치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랬던 게 뭐였냐면은 난민들을 수용하면서 이 텐트족들이 그냥 파리 시내에 줄지어 있는 거예요. 그냥 대로변에 그냥 텐트가 막 몇십 개씩 있고 그런 난민들이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사용도 못 해가지고 그런 난민들을 그냥 수용만 해놓고 그냥 텐트에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 열고 나가면 난민들이 그냥 쭉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건가? 근데 이런 난민들이 그냥 거기서 살고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보조금도 받고 보조금도 받는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는 그렇죠. 게 있는 사회적 건데 비용이죠, 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나라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겠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봤을 때는 어지러지하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근데 거죠. 그것만이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민자 비율 78%가 중국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중국인들 한국 들어와서 티도 안 나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투표권을 갖고 음. 인구 비율이 30-40%를 넘어가고 50% 안 넘어도 돼. 30-40%만 넘어가도 우리나라에는 진성 골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하고 합치면 50% 이상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 이게 그러면 합법적으로 전쟁 한 번 없이 식민지화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지역구마다 중국인 이민자분들 비율이 많은 지역은 그분들의 투표로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좌우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미 심각하고 저도 지금 이제 서울 올라오면서 구로구에다가 지금 집을 마련했는데. 했는데 거기 대부분 다 이제 중국 식당 동사무소 가면 다 조선족 아니면 중국인들이에요. 이미 이렇게 됐는데. 이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다 지금 수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수용해가지고 과연 이게 국익이 도움이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왜 불법 이민자들을 왜 퇴출시키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뭐냐면 걔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됐냐?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뭐 마약이라든지 또 엄청나게 중요한 아젠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한번 볼까요? 중국 네.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맥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자기 편을 만들면 베스트고 적어도 신을 이거 막 적어도 병 만들어 놓으면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고위층의 스파이 간첩을 침투시켜서 친중 정부를 만든다.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제가 시진핑이라고 생각해보고 제가 할 법한 전략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구 박치기, 이민법 개정해서 한족 박치기 해갖고 인구 비율 역전시켜서 그냥 국민 여론이 친중이게끔 만드는 거. 이거 홍콩 먹을 때, 위구르 먹을 때, 티베트 먹을 맞아요. 때 썼던 이거 방법 진짜 아닙니까?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거 하든가. 아니면 지네들이 아편 전쟁에서 깨진 그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아편을 뿌리는 거죠, 나라에. 마약 범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예산 어느 당에서 다 끊어버렸죠? 저는 어느 당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게 많은데 그렇죠. 이게 다 맥락이 네. 계엄이랑 국제정세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일련의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윤통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을 어떻게 일거에 척결합니까?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국민들이 깨우치면은 할 수 있다. 서서히 척결할 수 있어요. 서서히 국민들이 파수꾼처럼 두 눈 부릅뜨고 깨어 있으면 지난 몇 년처럼 레거시 미디어에게 가려져서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이렇게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채로 마냥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번 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우리가 스스로 사고하면서 정세를 살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계엄도 물론 대통령께서는 계엄의 주요 목적이 부정을 수사하기 위해서 어떤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을 합법적으로 털어보려고 왜냐면 감사위원장도 써보고 영장도 그래요. 청구해보고 온갖 합법적 루트 다 써봤는데 안 되잖아. 남아있는 합법적 루트로 털 수 있는 방법이 계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뭘로 입법 권한을 막을 그렇죠.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일련의 과정인 겁니다. 이게 중국과 미중의 갈등,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의 변화,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 왜 중국이 우리를 못 먹어서 안달인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래요, 맞아요. 이 이거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엄에 대해서도 미온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상권 분립의 원칙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입법 권한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견제하려고 합법적인 수단을 썼는데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87 네. 체제가 모순이 있다는 거를 요즘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죠. 계엄도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댓글로 제 글에다가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계엄은 니네 자유 좋아한다며. 니네 우파 책임 좋아한다며.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희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구속하고 너네 헌법적 권리를 구속하는 건데 이거는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싫어해야 되는 행동 아니냐. 그리고 그 사고를 쳤음에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너네가 보수의 가치에서 책임 얘기 많이 하는데 지탄해야 되는 내용 아니냐. 왜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집정관이 처음에 로마에서 나온 이유가 그렇죠. 또 2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비상사태 있을 때 소수 인원이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 그러니까 예외적 상황이라는 것이 국가를 경영하면 생기는 거나라는 걸 경험적으로 체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엄령이라는 치트키를 넣은 겁니다. 진짜 비상 상황에만 쓰세요 라고 치트키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헌법적 권한, 우리의 자유,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잠시 서스펜드 하는 치트키를 넣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치트키가 너무 사기캐였거든요. 치트키 한번 누르면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본인 의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87년도에 우리가 민주항쟁 이기고 나서 87년도 헌법에서는 이걸 추가합니다. 계엄의 해제 조건 중에 국회의 의결 이걸 하나 추가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 헌법에서는 계엄 치트키가 너무 사기였던 거 인정. 그래서 밸런스 패치를 좀 해줄게. 너프 좀 매겨줄게. 우리가 아무리 자유우파 국민들이라 해도 비상사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초월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게 치트키에 필요하다라는 거에 공감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봐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려서 심폐소생술 해야 돼서 사는데 성추행 걱정하거나 갈비뼈 부러질 걱정하면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생하는 분들에게 처벌하지 않는 그런 법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사회적 합의는 하잖아요. 계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진짜 물에 빠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치트키이기 때문에 누른 거고, 그러면 이게 템포러리 할 거라는 건 어디서 보장받느냐, 이게 일시적이라는 걸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느냐, 계엄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계엄은 반헌법적인 법률이 아니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법률로서 보장되는 대통령의 권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치러졌을 때 국회가 의결하니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파의 성향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의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국회에 이제 만약에 5만 명, 6만 명이 왔다고 했으면 아마 이게 문제가 엄청 커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로 뭐 진짜로 뭐 이제 시도라고. 국회 장악해가지고 이제 국정 운영을 완전 장악하겠다. 옛날 이제 쿠데타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을 그렇죠. 텐데 지금 이제 계엄 그 사태를 보면은 500명, 60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이 이제 국회와 선관위로 가서 이제 했던 건데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경고용, 이걸 통해서 무언가 밝혀내려고 했던 일시적인 어떤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적 기관을 수사하려고 부정을 수사하려고 군대를 보내는 게 계엄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증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우리나라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보수주의란
무엇이 있을까? 일단은 여러분 문재인 정권 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시나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냥 그려지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 하면 사람을 위해서 뭐 서민을 위해서 이런 정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네. 키워드가 딱딱 그려지고 문재인 정부가 뭐 태양광 사업하겠다. 뭐 하겠다. 탈원전도 하고. 탁탁탁 문재인 하면 무엇을 할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정부인지 그려져요. 이재명 이재명 기본소득 막 하려고 기본소득.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랬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친중 신북 정책. 네, 딱 그런 명확하죠. 키워드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는 정당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사실. 안 나오죠. 그만큼 비전 제시를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왜 성공했는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지 국민의힘과 이런 보수 진영 정당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비전,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당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열광합니다. 대중들은. 왜냐하면 확실한 비전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 야당 어떤 야당 대표님도 그런 이유로 지지를 받는 거예요. 네, 네. 얻으셨던 그러니까 거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거고. 그렇죠. 트럼프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딱 이제 우파 정책, 미국의 보수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가져오겠다라고 딱 방점을 찍고 미국부터 먼저 보호하고 무역에 있어서도 관세 부여하겠다. 불법 이민자들 우리한테 국익 도움이 안 되니까 나가라.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산업 AI다. 딱 여기에 맞춰서 비상 권한으로 에너지 정책 추진하겠다. 이미 행정명령으로 싹싹싹싹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망쳐놨던 싹 다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딱딱딱 한 번에.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원시원한 거예요. 시원시원하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국민의힘이든 보수 정당이라면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우리는 자유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이 이념 집단이고 책임이라는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 집단으로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와 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당론입니다.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확실하게 미국 편에서 최대한 이익을 뜯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펴서 대한 사람이 대안으로 기리보존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돼서 무궁한 영광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것만 들어도 뭔가 지지하고 싶잖아요. 이게 보수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저런 가치들이 우리가 추구해도 누가 봐도 이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래 저런 가치들은 지지할 만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전혀 네. 지지를 안 해도 네. 쟤네가 뭘 원하는 애들인지를 알 수 있죠. 네.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런 목표 의식도 없고 당론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태가 된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이 전국을 바라봐야 될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됐든 실제 대화 속에서든지 간에 지금 사법부나 삼권 분립이 굉장히 불안전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으로 여겨질 만큼 어지러운 혼란 속에 있는 시국에서 법과 원칙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국민들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든가 굉장히 극단적인 내용도 의견이 오고 갈 정도로 지금 사태가 많이 어지럽고 국민들의 분노가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무슨 전략이 됐든 심지어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실제로 발동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전략의 기본적인 전제는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없으면 어떤 전략을 갖다 대도 실패할 것이고요. 지지율이 높으면 아무리 온건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성공할 것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도 성공하려면 지지율이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일반 시민들이고 우리가 정계에서 깊숙이 관여해서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를 포함해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는 애국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지율을 올리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 계몽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부터 계몽시키지 못할 거면 인터넷에서도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부터 중도 성향이신 분들, 정치 무관심층이신 분들, 심지어 좌익 성향이신 분들도 대화를 시도하고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 얘기하면 관계를 잃을 수 있잖아. 그렇게 정치, 종교, 그 다음에 하나 뭐죠? 군대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사석에서 꺼내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니 나라가 넘어가 생겼는데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때 맞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중립 혹은 정치 무관심층, 심지어 좌익 성향의 국민들을 설득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생각할 적에 좌익 세력을 지지하시는 좌성향 국민들도 저희와 이견이 없을 만큼 동의할 중요한 가치, 공통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처럼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중국처럼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검열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고 규제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는 좌성향 국민들도 북한은 아니지라고 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럼 자유롭고 싶지 않느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독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원하니까요. 독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논거로 지금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좌성향 국민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했던 쭉 내러티브를 설명을 들으시면 윤 대통령이 오히려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 계엄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관점에서 설득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식민 치하를 겪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 나라입니다. 올해 을사년이죠. 또다시 망국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확률은 100%는 아닙니다만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번 탄핵 정국이 탄핵으로 결론나지게 되면 10년 안에 식민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 자유, 그 다음에 독재를 막아야 한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위주로 제가 여러 개 말씀드린 재료들을 이용해서 또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설명을 잘하시는 다른 보수 스피커분들의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서 가족들부터 설득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위주로 설득을 하시면 이분들도 그래, 그 가치는 나도 공감하지. 우리나라는 자유로워야지. 우리나라는 독재가 있어서는 안 되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걸 하려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결론. 그렇게 이끌어내시면 가족분들도 설득하실 수 있고 친구분들도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최선이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서 나온 겁니다.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많이 동감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목회자분들은 사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지금 사법부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교계라도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기 전에 저희 목회자들은 신학적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 상황에서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신학적 판단을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신학적 판단의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든지 어느 정당이든지 뭐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무엇이 성경적 근거에 맞는 판단인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목회자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든 뭐 국힘을 지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상위 생각인 이 신학적 판단을 목회자분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제 보수적인 이념으로 이제 갖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저도 최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관점을 우리 목회자분들이 안 가지게 되면 이것도 당파성을 띠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목회자분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신학적 판단을 충분히 내린 상태에서 지금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성경적인 것들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반민주적인 행태들, 그다음에 이제
자유의 가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막으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건국이 뿌리 내려진 거는 사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신학적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학적 판단을 충분히 하셔서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신학적 판단을 충분히 해서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그 전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목회자분들이 꼭 성도님들한테 얘기해 줬을 때 뭐 편향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가치를 그러면 더 성숙하게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 봐요. 그렇게 관점을 보다 보면은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보여줄 수도 있고 진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융화가 돼서 사실은 협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한 차원 높게 올라가려면 여당과 야당이 잘 협치를 해서 가장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있는 거잖아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고 상권 분립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권력을 분산시켜서 최대한 이 권력이 어느 하나에 집중되는 걸 막고 민주정치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 올바른 신학적 판단을 한다면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권력의 어떤 분산과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긴 시간 우리 전 한 2시간, 3시간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저희 저녁밥도 먹고 와가지고 지금 오늘 재용 씨가 진짜 너무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아마 한 번 더 부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되게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과분하게 평가해 주셔서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응한 이유는 네. 제가 그래도 주변 친구들이나 네. 가족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제가 설득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래도 제 설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면 설득되는 분들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마지막에 밝혔듯이 저희는 애국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국은 그냥 주변 사람 설득하는 거 그게 가장 크다. 많은 분들 설득하러 나왔고요.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설득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제가 10명 이상은 설득을 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보수 우파가 뭐고 진보 좌파가 뭐야? 그러니까 이런 진영이 어떤 이데올로기로 뭉쳐 있는지를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정치 무관심증 이런 애들. 설명할 적에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고 교실로 비유를 하는 거죠. A 학급이랑 뭐 B 학급, C 학급, D 학급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 반에 이 학교에 후원이 들어와서 학생이 3명이에요. 학생이 3명이에요. 3명씩 A, B, C, D 반에 각 학급에 영화표 3장 축구표 3장, 미술관표 3장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편의상 A, B, C, D 반 다 학생 이름이 똑같은 걸로 할게요. 자, A반의 학생 철수, 영희, 재홍이가 있어요. 철수는 영화를 좋아하고요. 영희는 미술관을 좋아하고요. 재홍이는 축구구장 가는 걸 좋아해요. 존 스튜어트 밀 얘기할 때, 자유론 얘기할 때 효용성 얘기하는 유틸리테리즘, 공리주의 얘기하면서 그 자유의 가치, 공리주의 가치가 뭐냐? 나의 개인적인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 나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거. 그래서 개개인의 만족감을 높여서 집단의 만족감을 높이는 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올리려면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철수도 원하는 게 다르고 얘는 영화관 가고 싶어 하는 애고 영희는 미술관 가고 싶어 하는 애고 재홍이는 축구장 가고 싶어 하는 애예요. 그러면 최대 효용을 내려면 제가 축구표 3장 가져가고 철수가 영화표 3장 가져가고 얘가 미술관 3장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근데 A반 선생님은 한복 입고 오시고 개량 한복 입고 오시고 윤석열이 말이야 그 나쁜 놈 그거 이승만 박정희가 말이야 그거 죽을 놈들이야 그거 전두환 그 머리 뺏겨져가지고 그런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9장을 다 가져오시더니 자, 잘 들어봐. 선생님 생각할 때는 세상은 평등해야 돼. 9장이 왔어. 너희들한테 공평하게 한 장씩 나눠줄 거야. 축구표 한 장, 미술관표 한 장, 영화관표 한 장을 각각 준 거예요. 그러면은 3장씩 따로 받았을 때보다 효용의 크기는 줄어들겠죠. 이게 이제 좌익 선생님 반이다. A반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는데. 자, 선생님은 권위가 세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 평등하게 한 장씩 배분하려면 선생님 저 축구장
축구장 좋아해서 3장 축구장 가면 안 돼요? 선생님 이러는데 선생님 야 평등하게 한 장씩 가져가야지 너만 축구장 3장 가져가면 돼? 이러고 나눠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평등하게 나눠주려면. 그래서 좌익 정부는 필연적으로 권위 정부가 생긴다. 이게 제 설명이에요. 아 너무 좋다 이거. 필연적으로 권위. 네,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큰 맞아. 정부가 생긴다. 맞아. 목소리가 큰 선생님 반이 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자 비반. 음. 비반은 우파 반이라고 합시다. 얘들아 이거 3장씩 나왔는데 축구장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저밖에 손 안 들었어. 너 축구장 3장 다 가져가. 미술관 좋아하는 친구 손 들어봐. 영희가 손 들었어요. 미술관 3장 다 가져가. 철수든 이제 영화관 3장. 저 영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져갔어요. 자 이러면은 A반보다는 더 효용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더 효용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이제 C반으로 가는 거예요. C반으로 가서 자 그 옆반 B 선생님이 얘기를 들었는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더 주면 더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냥 그거 공감해가지고 너네들한테 물어봐서 주려고 그래서 똑같이 해요. 똑같이 3장씩 받아요. 전 축구장 3장을 받은 거예요. 철수는 3장, 영희도 3장 이렇게 받았어요. 미술관 3장, 영화관 3장. 근데 저는요 축구만 좋아하진 않거든요. 축구도 좋아하는데 축구는 한 2번만 가도 되고 영화도 한 번 가고 싶어. 그래갖고 철수한테 얘기를 합니다. 딜을 하는 거지. 철수야, 야 내가 영화 한 번 보고 싶거든. 나랑 축구표랑 하나 바꿀래? 근데 이제 철수가 난 축구 관심 없는데. 그때 이제 영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남자애들 왜 축구장 가는지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래서 영희가 저랑 딜을 치는 거예요. 미술관 한 장이랑 바꾸지 않을래? 아니 철수는 미술관 가고 싶대잖아. 한 장 바꿔서 걔랑 바꿔. 오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3장씩 받았을 때보다 더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용의 가치가 높아지고 만족도가 더 높아집니다. 근데 진짜 극우로 갈까요? 극우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만의 세계관, 제가 정립한 정치관에서는 극우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그거를 사람들이 좌경화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무정부주의를 좌파의 끝자라고 보시는 분들도 좌파의 많아요. 끝자락은 파시즘이고 네, 권위주의 네, 정부예요. 네. 왜냐면 나치도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의 줄임말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극우, 무정부주의. 이 반을 갔더니 선생님이 9장을 딱 던져놓고 야 간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안 들어들어서 해. 그냥 알아서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재홍이가 운동 좀 쳤거든. 철수인 영어만 본 새님이고 영희 뭐 여자니까 씨 장난 아니야. 내가 다 가져간다. 불만 없지? 이러고 가려고. 자 극우로 가도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했던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만큼의 자유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불량배들이 설치지 못하게 더 큰 권력 집단을 만들어서 폭력을 억제하는 것.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룰을 정하고 그 룰이 지켜지는 심판자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행복의 정도는 떨어지고 정부가 그거를 너무 방임을 하게 되면 정부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케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중간점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아마 비반 선생님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 비슷한 얘기를 이제 신학자 중에 보네퍼 분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교회, 종교적인 역할, 그다음에 정부 이런 국가적 역할, 이 두 개의 역할이 잘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맞춰줘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 두 기관이 정반합으로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뭘로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존.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고 폭력이 설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워놓은 제도와 좋은 가치들을 보존할 수 있는 역할, 이제 정부와 국가가 해야 된다. 종교적 역할은 뭐냐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 있잖아요. 본성과 이제 내면에 있는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문제,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의 욕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인간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종교적인 관점으로 회복시켜주고 재창조해주면 그 재창조된 가치들을 국가 정부가 보존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균형.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해 보이는 게 우리가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왜 진리의 길인지 궁금해하면 가르쳐 주겠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는 애들이 물어보는 거죠. 우파가 뭔데 대체? 좌파가 뭔데? 그 교실 비유를 해주고.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던 게 그렇게 비유로 거의 다 비유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렵게 형이상학적인 말을 막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비유를 딱 해갖고.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